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저희가 일부가 조금 길었어서 아닙니다.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 말씀입니다. 자 빨리 좀 오늘 내용 들어가 볼게요. 사실 지난 주말에 나온 데이터는 나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나쁜 데이터 아니죠. 네, 경제 전체로 보면 되게 좋은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문제. 근데 건데. 이게 우리가 금융시장 입장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네 나라 좋은 거를 보지를 못해요, 저희가. 네. 네. 자 우리 본부장님의 좀 해석을 좀 듣고 싶고 저도 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저도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본부장님 보시기에 네. 고용지표 자체가 뭐 이제 다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본 지식은 다 있으시니까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좋아서 결국은 긴축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금리나 하반기 택도 없다. 뭐 이런 우려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한 증시가 작년이었다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경기 침체 안 온다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너무 네. 멀죠. 자, 너무 뜨거워. 그래서 결국은 대세 하락장은 아니고 네. 대세 하락장이라는 게 개념이 여기서 더 깨져서 또 20%더 빠진다 뭐 이런 식의 고점 대비해서 50% 빠지는 뭐 그런 장 뭐 많이들 얘기하셨죠.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고 또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봤었을 때 지금은 딱 쉬어가야 될 만한 타이밍. 네. 지난주에 우리 초에 말씀드렸었을 때는 좀 너무 빨랐고, 예. 금요일까지 올렸으면 진짜 너무 많이 더 올렸으니까. 많이 올랐죠. 한 주간에는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차트 보시면은 테이블 보시면은 금요일 날 빠졌는데도 나스닥이 3.3% 일주일간 그러니까요. 올랐죠. 네. 중소형주가 3.8%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뭐 1.5%씩 빠졌는데 주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15% 가까이, 1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쉬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뭐 포트폴리오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좀 쉬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S&P 500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찍었었을 때 3개월짜리 무빙 에버리지입니다. 여기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아마 여기 중단까지만 빠지고 끝날까 아닌가.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 때 이제 좀 두 번째 바닥이 고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 더 내렸던 이유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네. 9월 FOMC 미팅 딱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25%포인트나 더 높게까지 그렇죠.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이 이 저점을 더 낮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다시 만들고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200일선 뚫고 올라갔고 볼린저 밴드 상단 지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비슷한 거죠. 8월하고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된다 이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어쨌든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거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200일선 볼린저 밴드 중단 뭐 아무튼 딱 찍었어요. 네. 또 60일선 찍고 내려온 상황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은 뭐 지금 거의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10몇 %씩 올랐으면 좀 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차트를 봤었을 때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던 나스닥이 지금은 S&P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올라갔고 200일선도 완전히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 빠졌다 하더라도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또 이걸 주봉으로 넘겨서 보면은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60일선 찍었는데 아마 전 고점이었던 13,000대 아마 상반기 안에 저희는 시도할 까 생각하고요. 네. 더 올라갈지는 이제 결국 펀디멘탈이 어떻게 되냐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근데 S&P로 보더라도 이렇게 긴 차트로 그려보면은 지금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펀디멘탈이 뒷받침만 된다면 즉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네. 저희가 볼 때는 추세는 바뀌었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왜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았냐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이제 신규 고용 지표가 들어왔죠. 예, 뭐 보시면은 이 숫자는 정말 좀 상당히 높은 숫자인 건 맞죠, 그죠? 네. 18만 5천 명 예상했는데 51만 7천 명이니까 저는 저걸 보고 저 데이터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수정되는 거 아니야? 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높은 숫자였고 2022년 평균이 40만이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높은 숫자가 나왔던 거고 뭐 실업률도 뭐 다들 뭐 4.4% 가야지 피봇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4.6%, 3. 아니 그러니까 3. 그러니까 4.4 가면 4.4. 피봇 일어난다 맞아, 만다 맞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3.4야. 네, 너무나 낮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이게 고용 지표 중에서 노동 참여율이 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노동 참여율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노동 관련 거의 모든 지표. 네, 그리고 모든 지표. 시간당 임금도 사실 시간당 뭐, 임금도 보시면은 4.3 예상인데 4.4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전월 대비로는 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요 숫자만 딱 보고 있으면은 네. 이건 미 연준 뭐 6%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건 좀 과장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저희는 이게 레깅 이펙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튀었고 금리도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올해 연초 대비해서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현상이 나왔죠. 딱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네. 여기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저희는 이제 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어쨌든 뭐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사람 많이 자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는 전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에요. 네. 그리고 요번에 고용 나왔던 50만 정도 봤었을 때 거기서 hospitality and leisure 그러니까 여행, 뭐 호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이 높지 않은 군 쪽에서의 어떤 취업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IT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쪽에서는 사람을 자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많이 빠졌고요. 전달 대비 숫자를 연간 환산했을 때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슬로우 다운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만약에 미 연준이 정말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숫자들이 나와야 되죠. 지금은 67년도에서 77년도를 쫓아가는 모습인데 다들 걱정하는 게 우리 또 뭐 박사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여기 낙타들. 또 올라가는 요 두 번에 겹쳐서 그러니까 요게 다시 재현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임금 상승률 3% 갖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고용 시장이 좋은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직원 수로 따지면 정말 좋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의 그 임금 상승률이냐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죠. 그리고 또 올라가요.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게 2년입니다. 2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겨우 1년도 안 됐어. 네. 그러면 1년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괜찮다. 네네. 예, 그래서 미 연준도 어차피 임금 상승률 3%에다 대놓고 우리 금리를 5% 이상 6%까지 뭐 7%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거고요. 네. 여기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다시 올라가는 숫자가 안 나오는 한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번에 오는 그 쉬어가는 장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죄송한데 제가 본부장님 시간 조금만 좀 아니 네, 지금 안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도 뭐 저도 여기 뭐 인플레이션 계속 내려갈 거라고 봐요. 뭐 안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근데 이제 우리 박 박사님이 딱 집어서 CPI 몇 프로까지 떨어지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궁금해하십니다. 그건 이제 제가 어제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린 건데 네. 네.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2월 CPI가 나오는데 네. 제 전망으로는 한 5%대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달에 6.5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그동안 했던 얘기 똑같아요. 이제 기저효과 작용하고 전체적으로 뭐 유가도 빠져 있고 렌트비 빠졌고 임금 상승률도 지금 4.4로 결국 낮아졌으니까 이제 그거 감안하면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제 그거는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 얘기 들었었잖아요. 기존에는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경착륙 뷰가 좀 많았고 만약에 지난주 고용지표의 결과였으면 또 우리 유본부장님 많이 싸웠을 거예요 오늘. 제가 옛날 뷰였으면 거봐라 고용지표 좋지 않냐. 결국 연준은 고용시장 망가질 때까지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경착륙이 와야 이번 사이클 끝난다. 네. 요게 이제 기존이었다가 제가 최근에 좀 뷰가 바뀐 게 그 베버리지 커브를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고용시장에 초과 수요가 너무 많아서 구인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돼도 구인율이 살짝 떨어지는 정도지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해서 미국 경제가 아주 경착륙으로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네. 구인이 거의 그 구직자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많죠. 그렇죠. 지금 네. 뭐 구인율로는 한 6% 정도 되는데 이게 과거 그 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2배 이상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골라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고용지표가 중요한데 만약에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내지는 실업률이 그냥 유지하는데 임금 상승만 낮아지면 이건 정말 베스트다. 이거면 진짜 골드락스고 이거면 연착륙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골드락스죠, 골드락스. 예, 그야말로. 오히려 이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유 부장님 아까 좀 말씀 주셨는데 일자리 요번에 늘어난 거 보면은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51만 건 중에 8만 건 정도는 공공 일자리예요. 근데 그 공공 일자리가 뭐냐면 교사들, 대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파업했다가 복귀했어. 네. 그게 한 8만 건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저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임시직, 서비스족.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그 임금 상승이 낮습니다. 거의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쪽은 늘어봤자 임금 상승률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고 그렇지만 경기가 망가질 정도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 왜 망가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도 유 부장님과 비슷하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늦게 올 수 있겠다. 강도가 좀 여기서 낮을 또 수 있겠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직이 안 일어나니까 또 가계의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 카드는 계속 늘어나고 물론 이게 이제 펀더멘탈 깎아먹는 건 맞죠. 네. 뭐 임금 상승률이 3%인데 대출 증가율이 10%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펀더멘탈 깎아먹는 거 맞죠. 네. 그렇지만 깎아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자빠져서 망가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돈을 월급은 수가 들어오니까.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 계속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죠.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와야지 사이클이 끝난다. 근데 결국은 그 사이클의 끝이 한참 딜레이가 된다라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 펀더멘탈 깎아 먹어야지. 깎아 먹을 대로 깎아 먹어야지 은행이 몸살이기 하고 자기 BRS 비율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대출 못 해주고 또 감원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나는데 그 사이클이 끝나는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무리 전에도 계속 차트로 보여드리고 저희 분석으로 보여드렸던 게 아무리 빨라야 2024년 하반기일 것 같다. 네. 아무리 빨라야 뭐 예대율로 보여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심지어 요즘에 나오는 숫자는 2026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2025년, 2026년 사이클. 그래서 정답이 없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주가를 빠뜨렸으면 그게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아요. 펜탑 디맨드가 올라오는 것처럼 주가도 튄단 말이죠. 과거에 보시면은 그 뭐 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훅 빠졌다가 확 튀어오르고 또 훅 빠지고 또 확 튀어오르고 이걸 연속을 한단 말이죠. 네. 2년에 걸쳐서. 예,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또 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또 빠지는 장이 또 오겠죠. 근데 그 타이밍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아닐 거다. 예. 또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일까 아닐까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상고, 그렇죠. 저희는 계속 상고 근데 상고, 하, 예. 하반기? 그래서 저는 해야 그 되는. 상상고를 얘기했는데 상상고. 를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 보니까 분위기 벌써 끝났어? 막 이런 아이. 느낌인데. 아 그거 아닌 네. 것 같고. 예. 근데 여기서 참 또 우리 좀 약간 색깔을 나눠봅시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셋이 똑같은 얘기하니까 잠깐만. 안 되겠어.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예. 침체가 안 온다가 아니라 침체가 넘었다라고 보는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침체가 넘었다? 침체가 지났다. 아 지났다. 저는 지났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약한 침체가 그거는 지나왔다. 아니겠죠. 저는 침체가 좀 늦춰졌다. 생각보다 침체가 빨리 오진 않겠다. 이 정도지. 네. 오긴 온다. 이렇게 사람들 자르고 한 거를 침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 잘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지잖아요. 자, 이 숫자 보고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계속 전에도 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데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생산성의 상승. 네. 그래서 뭐 생산성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한, 즉 뭐 고직장의 사람들 자르고 저소득층의 직장은 임금 상승이 낮잖아요. 근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생산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 즉 이게 뭐냐면은 100만 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S&P 500 기업이 필요한 직원 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당 매출. 예. 인당 매출 얘기하는 거죠. 예, 보시면은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곡선이 요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2명까지 내려왔어. 그죠? 이제는 퍼센티지로 봐야지. 뭐 3명이 2명이 2명이 1명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각도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생산성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업 실적에 있어서 올해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10% 20% 이익 감소에 대한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면은 지수가 25% 작년에 빠졌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려면 결국 이익 감소가 아니라 이익 증가로 변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익 증가로 변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기업들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은 높아져서 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게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얼마나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은 장단기 차도 역전이 돼 있고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건 개념이 들어왔고 근데 생산성은 높아지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의 집중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IT도 AI도 로보틱스든 이 반도체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연결돼 있고 신재생 에너지 연결돼 있고 심지어 바이오도 연결이 돼 있고 어쨌든 결국은 이쪽으로 저희는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놓고 봤었을 때 소비는 일정 부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쪽은 들어간다.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나 뭐 이런 쪽.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요즘에는 제가 사실 항공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센시티브해요. 항공사에 그쵸. 투자는. 왜냐하면 항공사는 부채 비율이 높아 첫째. 그렇죠. 네. 당연하죠. 비행기를 전부 리스로 하거나 뭘 하기 때문에 부채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비가 확 죽는다? 그러면 깨지죠. 그렇죠. 여기 유가 폭등한다? 젯 엔진 코스트가 높아진다? 이건 다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다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쳐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경험했던 현대차, 기아차가 되면서 한 자동차 회사밖에 안 남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항공사에서 나오고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주를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여행 관련주들을 들여다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네. 예. 미국. 예, 네.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를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쪽 또는 원자재든 금융이든 뭐든 간에 다 좀 지금의 금리 수준과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는 원자재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치주를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어쨌든 타이밍 상으로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자. 옛날처럼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 던지고 보자. 현금 확보 확 해놓고 지난주에도 와서 우리 얘기하면서 네. 저는 지금 현금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빠질 때 들어가는 게 맞고 연말로 갈수록 현금 확보를 늘려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계속 지금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잘 선별해 놓으면 초과 수익률 달성이 연간 단위로 10%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뭐 뷰는 지난주부터 해서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각동희님이 약간 조금 네. 단기 뷰가 조금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저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 준비를 해야 떨어졌을 때 하나 충격을 안 받는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은 워낙 수급이 빈약하니까 네. 수급 주체 빠지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조금 사실 요즘 미국 시장 보면서 참 신기한 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루에 막 20%씩 움직이잖아요. 20%도 넘게. 이게 도대체 5%는 그냥 장난이야. 아니 무슨 시가총액 그렇게 큰 종목들 하루에 5%씩 움직이냐. 한국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루에 한 6, 7%씩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변동성인데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특별히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 이렇게 등락폭이 너무너무 크게 나와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원래 얘네들은 실적 나올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형 기술주를 빼면 S&P 500의 그 PER이 13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7배 뭐 이거 아니다. 18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대형 기술주의 평균 PER을 구해보면은 뭐 거의 25배는 충분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 확 끌어올리는 거죠. 네. 지금 현재가 18배 정도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 정도의 P 멀티플을 줄만 하다라는 거죠. 그 이익률이 높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이익률 네. 대비 훨씬 빅테크의 이익률이 높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15% 있다. 그러면 이런 대형 기술주의 상승 여력은 2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조금이라도 성장이 없을 거라고 해서 주가를 깨놨다면 네.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만 보이면 또 튀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S&P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워낙 더 가이던스를 낮춰서 그런지 그 그 긍정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라 그러나 예상 대비 높은 비율이 한 70% 나와요. 평소 정도 수준. 근데 이제 내용을 까보니까는 이익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안 그렇죠.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하고 좀 비교를 하자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2017년이 달러 약세, 신흥국 강세 그 구간이 1년 좀 넘게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대만, 중국, 특히 한국과 중국이 가장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2023년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지수입니다. 1등, 2등이 MSCI 코리아, MSCI 차이나입니다. 둘이 1등, 2등이고요. 그 다음이 나스닥이 올라오죠. 네. 신기하게도. 그 다음이 이머징 마켓 MSCI예요. 자, 요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은 간다라고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각도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한국이 퍼포먼스가 오늘 조정 받았고 네. 금요일 날도 받았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나요? 금요일 날은 엇갈렸죠. 네. 네네. 어쨌든 지금 좀 이제 많이 땡겼으니까 네. 쉬어 가야 되죠. 네. 그렇지만 이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 금리
재상승, 인플레이션 재상승, 이머징 마켓 셀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 시장의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걱정을 하겠으나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베트남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제조업을 제법 많이 키워놨거든요. 특히 전자업종. 그렇지만 경쟁력은 떨어지죠. 당연히 그냥 하청을 하는 케이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변동성이 더 심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동차 산업, 배터리, 뭐 반도체, 뭐 그 이외에 등등 기본적으로 제조 산업이 그래도 경쟁력은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결국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미국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올라가는 게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즉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상승률이 10%에서 15% 정도 됐다. 예. 근데 연간 도대체 얼마를 보느냐? 저희는 20에서 30% 정도를 봤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절반을 벌써 나왔어.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러면 무작정 미국 시장에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안 빠진다면 상대적으로 뭔가 돈은 어디서 가서 수익률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흘러가는 게 패시브라 하더라도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네. 나스닥도 좋겠지만 분명히 나스닥의 상승률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네. 또는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분산 차원에 있어서는 미국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간다 하더라도 나스닥 위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안 가져갈 수 없고 많이 가져가야 된다. 자, 이런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은 저희는 연착륙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성공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다들 경착륙 뭐 엄청나게 위기 얘기했었을 때가 이 지수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서비스 PMI가 뭐 박살이 났다. 예, 뭐 그러면서 근데 그거 다 돌아왔어요. 예. 아니, 저것도 너무 급하게 튀어서 제조업 지표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맞는지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 서비스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 실업률 관련돼서 부분에서 이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PMI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싹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플러스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 쪽이 좀 끌고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말이 돼야지 또다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90%까지 갔었다면 네.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30%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올해 연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예.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보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로서 저희는 보는데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 컨센서스 지금 이익이 0% 증가, 이거는 이제 경기가 그래도 살짝 경기 침체 정도까지거든요. 네. 요걸로 계산했었을 때는 연말까지 S&P 500 4,300 본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스닥이 13,400 정도 본다인데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로 보면은 딱 고 8월 고점 기억나시죠? 딱 고게 물려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요거 정도를 시도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러면 상고 하 중이 되려면 요 정도 오른쪽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정도 결국은 S&P 기준으로서는 44,600, 나스닥으로는 14,0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에서 한 20% 정도 초과 수익률이 나올 거다. 네. 근데 벌써 그 수익률이 지금 올해 1월 있었으니까 좀 쉬자. 네. 지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너무 지수가 많이 과열이 되면 그때는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쨌든 뭐 이번에 어쨌든 놓쳤잖아요. 1월, 2월 달에 이 상승을 가지고 가신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들고 있던 걸 안 파신 분들은 그래도 뭐 네. 빠진 걸 회복하는 정도지만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추가로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고점에 있어서는 지표를 좀 보면서 지수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더 플러스 되려면은 경기가 정말 침체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증가가 일어나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미국 시장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제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좀 올라왔고 그래서 지수보다는 이게 종목 선택이 중요한. 항상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너무 압도적으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균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평균 수익 대비 주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되는 놈 안 되는 놈이 확연하게 차이 날 것 같거든요. 실적에서. 네. 지금도 보면은 안 되는 놈은 실적 마이너스 나오면서 주가 빵 빠지고 되는 놈은 막 되는데 주식도 팔아서 주식도 태워버리겠다고 하면 막 20몇 %씩 올라버리고 막 지금 진짜 편차가 어마무시하게 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나죠. 네,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과연 미국의 평균 이익률 대비 높은 이익률을 가진 업종은 그냥 뭐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테크나 이런 걸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지어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테슬라 12월 달에는 뭐 미국이 더 심했어. 분위기가?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뭐 셀리프트 나오지 큰일 않았나? 났다 뭐부터 시작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리포트가 바이 레커멘데이션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60%밖에 안 된대. 사실 대부분 리서치 뭐 센터장까지 현상의 경험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이 셀 리포트 잘 안 내거든요. 옛날에 제가 모겐스탠리 다닐 때 모든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셀 레커멘데이션 있는 사람들 일어나 봐 했는데 정말 작았어요. 네. 예, 그게 심지어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 20년 전에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레커멘데이션이 지금 이제 좀 살짝 올라서 60%대랍니다. 근데 저희의 분석으로는 테슬라는 절대로 팔 종목이 아니다라고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프라이싱 파워가 있고 뭐 단가도 나눠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결국 또 여기다가 뭐 플랫폼까지 집어넣으면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빠졌던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더 나아. 미국 사람보다 많이 샀대 빠질 때. 빠질 때 계속 샀어요. 심지어 1월 달에도 샀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산업을 이해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기술적인 이해도가 미국 사람보다 확실히 높죠. 그렇죠. 그분들 전기전자 설명해주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걸.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살아봤으니까. 네. 예,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극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보면은 지금 테슬라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 걸 보면 어쨌든 이 하락을 견뎌내고 올라가는 걸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이외에 저희가 좋아하는 산업들 보면 IT 쪽에서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보다도 미국 쪽에 있는 반도체 투자를 또 많이들 잘 하세요. 관련해서 요즘에 국내에선 챗 GPT 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미국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난리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네, 그거는 이제 네. 트레이더들이 하는 시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으로 보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챗 GPT에 따른 이제 미국 내 뭐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좀 약간 그렇죠.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을 다 뽑아봐요.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각도기님이랑도 많이 저희 디스커션을 하고 네. 뭘 사야 되는지 타이밍. 그러니까 저도 타이밍을 잡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종목에 있어서 제가 모르겠으면 그냥 속스를 사요. 반도체.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메모리에 대해서는 가장 비관적이고 파운더리, 뭐 비메모리, 뭐 이퀄먼, 뭐 5G, 6G 말씀하셔서 뭐 그 AI 관련 또는 전기차 관련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반도체 네. 다 이것들은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을 사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잘 아우르는 게 그냥 지수 ETF.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ETF가 네네네. 세 개나 있어요. 예, 속스 있죠, SMH 있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시면 되는 케이스고, 그리고 저는 유일하게 종목 하나씩은 골라요. 그래서 뭐 전기차에서도 하나 들어가고,
반도체에서 하나 들어가고 있는데 뭔지 아시죠? 제가 옛날에는 퀄컴이었고 네. 혹시 N? 아니 뭐 밝힐 수는 없고. 밝힐 네네.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종목 선별이고요. 이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본다고 했었을 때 한 종목을 잘 골라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도 아니면 네. 그거를 어드바이즈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들고 있는 한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네,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장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 네. 정말 종목 선별을 하느라고 저희는 지금 뭐 계속 종목만 들여다보고 안에서 분해해보고 뭐가 좋은지를 지금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여행주가 나온 거예요. 음. 예. ETF를 돌렸는데 여행주가 너무 싸 보이고 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 들어가 보고 델타 에어라인 들어가 보고 사우스웨스트 들어가 보고 역시나 사우스웨스트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적고 네. 뭐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너무 매력이 좋게 나오고 많이 안 올랐어요. 예,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은 종목 선별을 잘하면 수익률 두 자릿수 차이는 금방금방 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좀 노력을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저희 같은 사람을 활용하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시간 일부가 조금 길어져가지고 이거 좀 아닙니다. 짧았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은 매주 매주 함께하니까 어쨌든간에 좀 저희가 좀 너무 요즘에 안 싸운다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재미없다는 분이 있는데 뭐 꼭 아니, 싸우는 게 싸우는 좋은 건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다른 어떤 방송에서보다 상고를 세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아, 이 나름. 정도 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같은 거 좀 눌러주시고. 아예 뭐 그렇죠. 그 네. 악성 댓글만 안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싸움으로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은 네. 저희가 각자의 생각, 음. 고민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그럼요. 최근에는 조금 상반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저희 했다 좀 좋게 보고 있는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부 이 정도에서 우리 본부장님 보내드리고 3부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